좋아. 자, 그래서 11페이지는 지금 어떤 거냐면 아까 화학식 결정할 때 이번에는 우리가 그 원소가 지금 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자, 원소 분석 방법은 첫 번째 불꽃 반응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불꽃 반응을 보면은 자, 불꽃 반응은 이게 어떤 원소를 찾아낼 때 쓰는 방법이야? 금속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불꽃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금속을 이제 우리가 검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불꽃 반응, 자, 얘는 특징이 일부 금속만 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금속이 또 다 이게 발현되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불꽃을 튀겼을 때, 저희가 불꽃을 확 가했을 때 가시관성 영역에 어떤 색깔이 쭉 나오는 금속들만 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부 금속만 가능해서 불꽃 반응이 보이지 않는 금속도 존재한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보이지 않는 금속이 누가 있을까? 니크롬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니크롬선이라든지 자, 니크롬선 또는 백금선 이런 것들 있잖아. 자,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또 불꽃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불꽃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일부 금속들에 대해서 그 불꽃색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12페이지에 이거 외워야 될까? 그냥 넘어가도 될까?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지? 이거는 안 외우면은 뭐 그냥 시험 보러 가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외워줘야 되는 거야. 자, 리튬 빨간색, 그 다음에 나트륨 노란색, 그 다음 칼륨 보라색인 거 뭐 알고 있을 거고, 자, 뭐 칼슘 주황색이고 바륨 황록색이고, 그 다음에 구리 푸른색 나온다라는 거, 이런 거 진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청록색 또는 푸른색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일부 금속들은 우리가 불꽃 튀겼을 때 나온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불꽃 반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겉불꽃으로 해야 되는 거야? 속불꽃으로 해야 되는 거야? 겉불꽃. 왜? 온도가 더 뜨거워서. 그치? 자, 그래서 얘네들 불꽃 반응할 때 우리가 겉불꽃으로 이제 실험을 해줘야 되는 건데, 속불꽃보다 이 겉불꽃이 온도가 뜨거워서 그런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일단 물어보는 거죠. 얘 온도가 왜 속불꽃보다 더 뜨거운 거야? 산소랑 많은 농도의 산소랑 지금 접촉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불꽃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 이게 뭐 양초가 되든 뭐 어떤 성냥이 되든 간에 어떤 탈 물질이 있었을 거야. 그치? 이 탈 물질이 이제부터 이게 충분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산소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빛과 열을 내는 발생을 이제 우리는 연소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생성물이 나올 거고, 생성물과 그 다음에 열과 그 다음에 빛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게 이제 연소 반응이기 때문에 자, 이 반응물의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이제 우리는 연소 반응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속불꽃보다는 여기는 겉불꽃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많이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연소 반응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빛도 좀 밝게 빛나고 그 다음에 열량도 많이 발생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자, 열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도 알았어. 그럼 왜 열이 많이 필요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불꽃 반응의 원리를 잠깐 얘기하게 되면, 자, 원리는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물질은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원자 핵이 있을 거고 전자가 이제 운동하고 있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원자 핵이 중심에 있다고 얘기를 해보고 전자들이 이제 또 운동을 하고 있을 건데, 이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준위가 전자 껍질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핵이랑 가까울 때 우리가 가장 안정한 어떤 에너지 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전자가 이렇게 운동한다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핵에서 멀어지면 좀 더 에너지 준위가 좀 커진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좀 더 큰 쪽으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준위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에너지 준위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우리는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에너지가 들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뭐 가령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가 만약에 10줄의 어떤 에너지 껍질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좀 더 커져서 20줄의 에너지 껍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뭐 25줄의 어떤 에너지 껍질을 가지고 있고, 얘는 28줄의 어떤 에너지 껍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부터 뭐 하는 거냐면 이 물질한테 우리가 파이어 이러면서 지금 불꽃을 확 가해준다는 거야. 즉 열 에너지를 얘한테 공급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운동하고 있었던 전자들이 이제부터 그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제부터 들뜬 상태로 전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의 어떤 물질들마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준위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땐 내가 똑같이 뭐 이렇게 그려 나가겠지만, 뭐 이렇게 똑같이 그려 나가겠지만, 이게 금속의 종류가 바뀌면 어떤 금속은 10줄, 20줄, 25줄, 28줄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어떤 금속 같은 경우에는 11줄, 어떤 금속은 또 23줄, 또 어떤 거는 35줄, 또 어떤 거는 뭐 41줄,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의 금속들마다 다 다른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충분한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는 거야. 충분한 에너지를 확 공급을 해줘서 얘네들은 좀 더 쭉 들뜨게 만들게 하는 거야. 얘는 10줄만 가해줘도 얘는 두 번째 껍질로 이렇게 전이가 가능한 건데, 얘는 10줄을 가하게 되면은 22줄이 없기 때문에 얘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충분히 많은 줄, 충분히 뭐 100줄 이상 이렇게 가해주게 되면 얘네들이 그 에너지를 먹고 해당되는 전자 껍질로 쭉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거풀꽃으로 실험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일부 금속만 불꽃 반응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열 에너지를 가했을 때 얘가 이렇게 쭉 들떴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20줄로 갔고 얘는 뭐 이제 25줄로 23줄로 갔다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모든 물질은 다 불안정한 것보다는 안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시 안정화되려고 이렇게 원래 있었던 위치로 돌아온다는 거지. 그래서 얘도 원래 있었던 위치로 돌아오게 되면 방출하는 어떤 에너지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얘는 지금 10줄을 먹었으니까 10줄을 뱉어낼 거고, 얘는 지금 12줄을 먹었기 때문에 12줄을 방출한다는 거지. 그때 그 방출하는 빛이 우리 눈으로 관찰 가능한 가시광선 영역이면은 불꽃 반응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그 방출하는 빛 에너지가 우리 눈에 관찰 가능하지 않은 자외선 영역이나 적외선 영역이 된다면 우리는 얘네들은 불꽃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어떤 이유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열을 일단 공급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가해줘도 충분한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면 얘네들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빛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가지를 하나 준비할게. 가지가 뭔지 아니? 그치. 그 보라색 거 있잖아. 그치. 요 녀석을 내가 뭐 할 거냐면은 소금물에 적셔 놓을게요. 소금물에 이제 절여 놓을게. 그래서 얘를 소금에 절인다는 거는 NaCl 수용액으로 이렇게 절여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이런 상태에서 내가 뭐 할 거냐면 얘를 배터리 한번 걸어볼게요. 전기 에너지 걸어주겠다는 거야. 빵! 때리겠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찌 걸어주게 되면 갑자기 여기서 노란색 불빛이 번쩍하고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불꽃이 여기서 노란색이 번쩍하고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막 가지가 막 지지직 타거든? 타면서 노란색 불꽃이 나가. 그러면 나는 충분한 어떤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여기 있는 나트륨이라고 하는 금속 원소가 얘가 지금 에너지가 들떴다가 안정화되면서 자신의 어떤 가시광선 영역인 노란색을 방출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꽃 반응을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이해되시죠? 네,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불꽃 반응이 나타나는 건 맞는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을 우리가 눈으로 겉보기 성질로 이걸 판단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다 다른 에너지가 방출됐겠지만 근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색깔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리튬도 무슨 색? 빨간색. 그 다음에 스트론튬도 무슨 색? 얘도 빨간색이란 말이야. 물론 우리가 봤을 땐 빨간색이지만 원래라면은 얘네들은 다른 파장들의 어떤 조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이게 겉보기 성질만으로 이제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 좀 더 우리가 파장별로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선 스펙트럼을 쓰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유리관을 하나 딱 준비해 놓고 유리관 속에 이 리튬 금속을 이제 우리가 쭉 승화시켜줘요. 그래서 리튬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고체 덩어리를 이제 우리가 쭉 승화를 시켜준 다음에 기체 상태에서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컸을 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배터리를 걸어주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번쩍하면서 갑자기 이게 붉은색 빛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붉은색 빛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떤 슬릿을 딱 통과시켜 버릴 거야. 쭉 슬릿을 통과시킬 거고
그리고 나서 얘를 프리즘 또는 이제 분광기라고 얘기를 하죠. 분광기를 가지고 얘네들 다 파장별로 나눠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파장이 긴 파장들은 출렁출렁 그냥 지나가는 거고, 파장이 짧아서 약간 입자성에 가까운 애들은 팅팅 팅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굴절이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에 조합되어 있는 이 빨간색 파장에 조합되어 있었던 그 파장들이 다 이렇게 분광이 되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이걸 이제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장이 좀 긴 녀석들, 빨간색 영역들은 이렇게 지금 이쪽에 찍히게 될 거고, 보라색에 좀 가까워서 좀 더 에너지가 큰 애들 같은 경우는 많이 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광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몇 가지 어떤 파장들이 이제 조합이 돼가지고 우리 눈에는 빨간색 빛으로 보이고 있었을 거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선 스펙트럼은 어떤 원소가 지니고 있는 어떤 지문과 같다라고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원소의 종류들마다 해당되는 어떤 요 선 스펙트럼을 각자 갖고 있는 거고, 원소의 종류가 다르면 선 스펙트럼도 무조건 다르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광하면은 이제 똑같이 보였던 빨간색이 누가 누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11페이지에 뭐 대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똑같은 요 빨간색 불빛이었는데 리튬의 선 스펙트럼과 스톤의 선 스펙트럼이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도 엄청 중요하겠지, 그치? 자, 앙금 생성 반응은 이제 전해질들 간의 반응인 건데, 어떤 전해질 수용액들을 우리가 반응을 시켰을 때 특정 양이온과 특정 음이온은 이온화가 되는 것보다는 지들끼리 인력이 너무 세니까 확 들러붙어서 고체로 침전되는 거지. 그래서 앙금의 종류 여러분들 뭐 중등과학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그치? AgCl 이런 건 너무나 유명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 AgCl, AgI, AgPr, 뭐 Ag2S, Ag2CO3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자, 여기는 색깔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나중에 이거 암기 안 하면 진짜 인생이 좀 피곤해지거든, 얘들아. 그래서 미리미리 계속 외우려고 노력하고, 까먹으면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1년 동안 해주면은 이제 나중에는 그냥 자동으로 탁탁 튀어나올 수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앙금에 대한 종류, 그 다음에 그 색깔까지 반드시 좀 암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잠깐만. 내가 문제를 아무것도 없구나. 자, 불꽃 반응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자, 불꽃 반응 실험 방법 잠깐만 보면, 자, 요거 일단 처음에 묽은 연산으로 이렇게 니크롬선이나 백금선을 이렇게 막 이렇게 헹구는 이유는 뭐예요? 불순물 제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미 전에 사람이 이제 썼다거나 아니면은 어디 여기 금속 원소가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묽은 연산에다가 한 3번 정도 헹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을 묻혀서 니크롬선에 갖다 대서 찍어가지고 토치의 거풀꽃으로 이제 우리가 태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은 연소 생성물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라고도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거죠. 자, 이제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어떤 물질 X를 가져왔대요. 이 물질 X를 가져온 다음에 얘를 태워보는 거야. 자, 태워서, 자, 이렇게 태운다는 건 산소와 화학 반응시킨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했더니만 갑자기 누가 나왔냐면 이산화탄소랑 갑자기 H2O가 나왔다는 걸 확인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산소는 얘한테서 들러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 나온 탄소랑 수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X가 포함하고 있는 원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 X 속에는 분명히 탄소와 수소는 반드시 있고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해보면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연소를 시켜서 연소 생성물을 내가 분석하면은 이게 구성 원소도 알 수가 있겠다. 그렇죠? 자, 혹시 이산화탄소를 검출하는 방법 좀 기억나시나요? 석회수를 통과시키면 되거든. 그렇지? 자, 혹시 석회수의 화학식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석회수.
자, CaOH2야. 자, 이거 외운다. 알겠지? 너무 중요하다. CaOH2. 수산화칼슘 수용액이 우리는 석회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석회수. 그 다음에 참고로 석회석도 있거든. 석회석은 뭐게? 석회석은 탄산칼슘이야. CaCO4. 얘가 석회석이야. 알겠지? 자, 이산화탄소 기체가 석회수를 통과하면 그 용액이 어떻게 되니? 뿌옇게 흐려져. 그치? 자, 이 뿌옇게 흐려진다는 건 용액이 지금 어떤 고체가 쫙 분산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떤 흰색 앙금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흰색 앙금. 그래서 한참 이게 뿌옇게 흐려진 다음에 한참을 좀 이게 축 침전돼가지고 하얀색 고체가 가라앉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게 누군지를 지금 화학식을 써줄 거고 그 화학식은 반드시 메모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석회수를 통과했을 때 나오는 앙금이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CaOH2. 자, 여기는 석회수가 있었고, 자, 여기에 지금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누가 반응해서 나오게 되냐면 바로 CaCO3였던 거야. 석회선이 나오는 거야. 자, 얘가 이제 흰색 앙금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뿌옇게 흐려지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부산물로 물이 빠져나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흰색 앙금이 우리 눈에는 뿌옇게 보이고 있었던 거야. 자, 근데 요거를 요렇게 한번 실험해보자. 이렇게 비커를 준비해놓고 비커를 준비한 다음에 자, 여기에 지금 내가 석회수를 갖다 놓을게요. 석회수.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다가 지금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고체 이산화탄소를 드라이 아이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드라이 아이스를 좀 가득 넣어볼게요.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CO2를 한번 넣어본 거야. 그치? 그럼 얘가 어쨌든 간에 이 석회수에 쫙 용해가 될 거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흰색 앙금이 생겨나기 시작을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양을 쭉 줄다가 이게 흰색 앙금이 뿌옇게 생겨났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용액이 다시 맑아져. 그래서 이 앙금이 갑자기 녹아버린다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이 생겨난 CaCO3가 있는데, 그렇지? 얘는 지금 생성물질이잖아. 얘가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면 결국엔 여기는 이산화탄소랑 여기는 칼슘 양이온이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반응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어쨌든 이 석회수의 농도는 일정량으로 있을 거 아니겠니?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일정하게 있는 건데 이산화탄소가 과량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가 언젠가는 한계 시약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지. 그렇지? 결국 얘가 다 쓰고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탄산칼슘이 딱 생기고 나서 더 이상 얘가 없다면 얘가 생겨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반응은 종결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아있는 이산화탄소가 옆에 있었던 물과 이제부터 반응해서 녹아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여기는 CO2가 이게 여기 있는 H2랑 반응해서 탄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탄산이 여기 있는 탄산칼슘을 녹여버려요. 이 탄산칼슘이 약간의 염기성을 나타내고 있고 탄산은 약간의 산성을 띠고 있거든. 그래서 얘를 녹여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자, CaHCO3-2라고 얘기하는 중탄산칼슘 수용액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수용액이 만들어진다. 중탄산칼슘 수용액. 그래서 얘는 이온화가 돼 있거든. Ca2 플러스랑 HCO3 마이너스 두 개로 이제부터 이온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앙금은 지금 고체였는데 이 흰색 고체가 지금 수용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용액이 되니까 맑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석회수에서 이산화탄소가 통과될 때 앙금이 만들어지는 이 반응식과 계속 이산화탄소가 과량으로 들어왔을 때 이 맑아지는 이 반응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는 뭐 기출에 그냥 매년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뒤쪽에 수용액수 반응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야. 그래서 반복적으로 내가 강조하면서 들어가는 반응식이니까 반드시 메모를 해놓고 기억하고 있자. 그치?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좀 들어오고 이 석회수가 좀 농도가 좀 충분히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이 앙금이 만약에 1몰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지금 1몰이 반응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아, 그럼 탄소 원자가 요 X 속에 1몰 있었나 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소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H2O가 나온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확인할 수가 있냐면, 자, H2O. 자, H2O는 염화 코발트 종이를 통과시키면은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염화 코발트, 자, CO, Cl2,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과시키게 되면은 얘가 푸른색이었는데 붉은색으로 바뀌게 되면 아, 수분이 있구나라는 걸 내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곁다리 내용들을 쭉 그냥 아무렇게나 메모해놓고 너네들만의 어떤 정리하면서 다 끼워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게 H2를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성질, 즉 물을 스스로 흡수해서 녹는 성질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니? 목욕탕 가면은 비누들이 약간 질척질척한 거 알지? 물에 이게 수분 머금고 있어가지고 그게 공기 중에 있는 그 수증기를 지들이 먹고 스스로 이게 빨아들인 다음에 지들 스스로 용액으로 녹아버리는 성질인 거야. 그런 성질을 우리는 조회성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H2O가 발생을 했을 때, 자, 얘를 지금 우리가 검출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또 통과시키면 되냐면 조회성을 가지고 있는 고체를 통과시키면 돼요. 그래서 얘가 발생했을 때 이제 우리는 조회성을 가진, 그지? 조회성을 가진 고체와 반응시키면 되는 거야. 고체와 반응시킨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러한 고체가 누가 있냐, 이러한 솔리드가 누가 있냐면, 이게 CaCl2가 있는 거야. 염화칼슘. 염화칼슘. 또는 NaOH, 수산화나트륨. 이게 이제 우리가 비누의 주성분인 거죠. 그래서 NaOH, 그 다음에 CaCl2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제부터 요 물이 발생했을 때 얘네가 요게 다 그냥 흡수돼가지고 녹아버리게 되거든. 그러면 CaCl2 용액의 어떤 질량 변화를 통해서 물이 얼만큼 흡수가 됐구나라는 것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야. 동구 이해돼? 조회성. 조회성.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산소 기체가 검출되는 방법은 지금 꺼져가는 부실을 타오르게 하는 조연성. 그치?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고. 수소 기체 같은 경우는 질가 스스로 타버리죠. 그래서 다연성 기체이기 때문에 불꽃 갇혀갔을 때 퍽 소리가 나면서 활활 타고 있으면 수소였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사이즈 곁다리 개념들이 정말 중요하니까 잘 문의해 주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14페이지에 리비의 원소 분석 장치라는 게 나와. 자, 우리가 지금 화학식 결정하는 거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 화학식 결정할 때 원소 분석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질량 분석을 해가지고 그 질량 분석 실험을 통해가지고 그래프 보고 또는 표를 보고 자료 해석해서 우리가 화학식 결정하는 것까지 해봤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이렇게 연소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 생성물을 통해서 원소가 누가 있다라는 것도 판단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얼만큼 질량이 나왔는지를 이렇게 원소 분석 방법을 통해가지고 한 번에 질량비까지 끄집어내는 실험을 이제 우리는 리비히의 원소 분석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리비 원소 분석 장치만 우리가 이해하면은 화학식 결정에 대한 내용은 다 끝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하고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최종 단계야. 이제 리비 원소 분석 장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소 분석 장치라고 할 거고, 뭐 리비 원소 분석 장치라고 또 얘기하면 돼. 원소 분석 장치. 한 방에 원자의 종류랑 그 다음에 질량비까지 한 번에 끄집어내겠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리비 원소 분석 장치를 할 때는 자, 어떤 원소의 어떤 화합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탄소 화합물이 뭐냐면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된 물질을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 쓰겠다는 거야. 연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연료. 알겠죠? 그래서 탄화수소 연료를 쓸 건데, 그래서 얘가 지금 뭐 CX, HY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탄소와 수소로만 있으면 우리는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해요. 탄화수소.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 얘가 지금 탄소와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까지 구성되어 있으면 얘를 이제 우리는 탄소화합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탄소화합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 또는 얘를 이제 우리가 태워가지고 지금 원소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얘나 어쨌든 산소랑 이제부터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자, 여기서 생성물이 누가 나올까? 공통적으로 H2랑 CO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산소는 조연성 원자이기 때문에 뭐 오존이 만들어지거나 이러진 않는 거야. 알겠지? 그런 게 아니라 자, 얘나 어쨌든 연소 반응하면은 H2랑 CO2가 만들어진다. 그치?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물을 내가 검출하기 위해서 자, 얘를 검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염화 코발트 통과해도 괜찮은데 그러면 질량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염화 칼슘에 통과시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CaCl2에 통과시킨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연소 반응 때문에 뜨끈뜨끈한 상태의 수증기가 지나가고 있는 건데 그 수증기가 지금 여기 고체를 지나가면서 다 흡수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부터 요 이산화탄소를 검출할 건데 이산화탄소는 혹시 화학원 공부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게 무극성 기체란 말이야. 그래서 물에 잘 안 녹아 사실은. 근데 무극성 기체 중에는 그래도 좀 잘 녹는 편이긴 하지만 극성 기체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매우 안 녹는다고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는 물에 대한 용해도는 안 좋은데 일단 물에 녹으면 얘는 약한 산성을 나타내요. 탄산이 되는 거예요. 탄산. 그래서 이 맹물은 잘 안 녹지만 일단 녹으면 산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를 염기성 수용액에 갖다 놓게 되면 아주 잘 녹게 돼 있어. 그래서 얘를 어디다 통과시킬 거냐면 NaOH 수용액에 통과시키게 될 거야. 여기에 통과시키면은 염기성 국물에는 얘가 통과하면은 그대로 확 녹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를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산화탄소의 양을 검출하겠다. 자, 어머나? 근데 NaOH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조회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검출하는 방법을 볼 때 물을 먼저 검출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검출해줘야 되는 거야. 요 두 개의 관을 바꿔버리게 되면 요 NaOH에서 이산화탄소도 흡수되고 물도 흡수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 실험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얘를 먼저 통과시켜서 흡수 다 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서 남은 이산화탄소를 NaOH관을 통과시켜가지고 우리가 검출하면 되는 거야. 뭐 NaOH도 괜찮고 아니면 염기성 수용액이니까 KOH를 통과시켜도 상관은 없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검출해서 질량이 얼만큼 나오는지까지 다 한번 알아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실험 과정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챔버를 3개를 준비를 할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챔버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지나가게끔 해서 두 번째 챔버가 있고 이 두 번째 챔버에서 우리는 반응을 시킬 거야. 어떤 반응? 연소 반응을 시켜줄 거야. 연소 반응 시켜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소가 끝나면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성물들이 나가게 되겠지. 생성물이 H2랑 CO2 나갈 때 이 물부터 이제 우리는 흡수시켜줄 거야.
그치?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나오고 있는 이산화탄소, 뜨끈뜨끈한 이산화탄소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NaOH관을 통과시킬 거야.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를 우리는 CaCl2. 자, 염화칼슘관을 첫 번째로 하나 좀 갖다 놓을 거고, 이제 가득 이제 고체를 채워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연료를 갖다 놓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에 연료를 준비해 놓고, 연료. 이 연료는 이제 우리가 탄화수소이거나 탄소화물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요 양 사이드에다 또 뭐도 같이 깔아놓게 되냐면 이제 고체를 하나 또 깔아놓게 되는데 이 고체가 누구냐면은 산화구리를 또 깔아놔요. 산화구리. CO. 산화구리. 얘를 또 하나 깔아놓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 빵 시킬 거고 그래서 H2가 나오는 거를 여기 있는 CaCl2관에서 포집할 거야. 그 남은 지금 CO2는 여기는 NaOH관 또는 KOH관의 수용액에서 포집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자, 외부에서 이제 또 공기를 넣어줄 거야. 왜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을 시킬 거잖아. 그치? 자, 근데 공기의 주성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기 중에는 수증기가 좀 다량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수증기를 먼저 다 우리가 흡수시켜주기 위해서 염화칼슘관을 먼저 통과를 시켜주는 거야. 만약에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면은 이 반응에서 이 생성물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원래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인지 반응에서 나온 수증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기 중에 수증기를 이제부터 제거를 하게 되는 거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먼저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공기는 무슨 공기가 되냐면 건조한 공기가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건조 공기. 그치? 건조한 공기가 들어간다. 자, 그래서 건조한 공기가 들어갔는데, 자, 공기 속에는 질소가 많아? 수소가 많아? 질소가 월등히 많잖아. 그치? 산소 양이 적으면은 자칫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고 일산화탄소나 그을음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러한 완전 연소가 안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는 산화구리를 넣어주게 되는 거야. 여기 산화구리 같은 경우 어떤 케이스냐면은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 그래서 내가 확 불을 질렀을 때 여기는 CO가 이 산화구리가 분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두 개의 구리랑 산소 기체로 이렇게 분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산소 기체가 충분히 이제 우리는 공급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산화구리가 분해돼서 나온 산소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완전 연소를 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성물이 H2O랑 CO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H2O가 흡수가 될 거고, 자, 여기서 H2O가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CO2가 이제부터 여기서 흡수돼가지고 얘네들의 질량이 변하기 시작을 하겠지. 그치? 처음에 얘 질량을 내가 W1이었는데 물이 흡수가 돼가지고 W2가 되면은 W2 빼기 W1이 생성된 수증기의 질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얘는 W1'에서 W2'이 되면은 요 차이값이 이제 우리는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얘네들은 이제 또 질량이 다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H2가 나왔다고 할게요. 자, H2가 얼마큼 흡수됐나 봤더니만 이게 만약에 Ng이 이제 Ag이라고 할게요. Ag이 이제부터 생겨난 거야. Ag. 생겨났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얼마큼 흡수가 됐냐면 뭐 Bg이 여기 생겨나서 흡수됐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럼 나는 이 전체 질량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연료가 가지고 있는 수소와 탄소만의 질량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수소와 탄소만의 질량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질량비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전체 18 중에서 수소는 2만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H2입니다. 이제 얘는 전체 44 분자량 중에서 탄소의 질량비는 12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요게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야? 아, 이게 이제부터 수소만의 질량, 요게 탄소만의 질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아하, 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 원자랑 수소 원자에 대해서 질량비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럼 각각을 이제 우리는 역시나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얘네들의 몰 수비를 환산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실험식을 구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죠. 어떻게 풀어나간지 알겠지, 얘들아?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14페이지 맨 아래쪽에 문제 1번이 있는데, 자, 읽어보면 지금 박스 안에 탄화수소 X를 완전 연소했더니만 A관에 증가된 질량이 18mg, B관에서 증가된 질량은 44mg이 증가를 했다고 나와 있는 거야. 그치? A관이 지금 물을 흡수한 거니까, 아, 얘가 지금 18mg이 나왔구나라는 걸 찾아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44mg이 나왔구나라는 걸 찾아낸 거야. 전체 이산화탄소 질량인 거죠. 그치? 근데 우리는 얘네들의 전체 질량이 관심 없고 수소만의 질량, 탄소만의 질량이 관심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질량비를 곱하면 수소가 2mg 있었고, 그 다음에 탄소는 지금 12mg 있다는 걸 찾아내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탄소가 12mg 있었고 수소는 2mg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의 몰수비는 1대 2구나라는 걸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실험식이 얼마라는 거야? CH2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에 실험식 양이 14가 되고 나한테 주어지는 분자량이 얼마인지만 알려준다면은 분자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분자량이 28이었다고 얘기한다면 그럼 얘는 C2H4였나 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만약에 분자량이 28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고, 자, 탄화수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 탄소 화합물일 때는 어떻습니까? 라는 거잖아. 그치? 그럴 때는 얘 처음에 질량이 몇 mg 있었는지 나한테 알려주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수소만의 질량을 2mg 찾아냈고 얘를 12mg이라고 찾아냈잖아. 그럼 이 탄소와 수소가 지금 14mg인 걸 내가 알아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처음에 얘를 몇 g을 태웠다라는 걸 알려주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얘를 처음에 30mg을 태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30에서 14를 빼면 얼마가? 16mg인지 뭐라는 거야? 얘가 산소 원자의 질량이구나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또 이제 우리는 산소는 16mg 있었고 얘를 16으로 나눠주게 되면 탄소, 수소, 산소가 몇 대 몇 대 몇이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15페이지부터 해서 17페이지까지 지금 4문제가 남았거든. 아까 5번을 같이 풀었으니까. 그래서 1, 2, 3, 4번을 다 풀어보시고 그리고 화학 방식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하고 뒤쪽으로 나가는 게 낫겠다. 네, 여기까지 수업을 합니다.